안녕하세요. AWS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 및 SSL, TL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란 수학적인 과정으로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행위를 암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읽을 수 없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암호화는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들었지만 다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복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참고로 복원할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들면 영원히 정보가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걸 해시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다룬 내용은 해시가 아니고 이렇게 복원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의 종류는 이제 나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암호화의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 encryption at rest가 있고 전송 중 데이터의 보호, encryption at transit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칭키 암호화가 있고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를 나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암호화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할 텐데요. 첫 번째로 평문은 암호화를 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암호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읽을 수 있거나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평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은 평문을 암호화 키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퍼 텍스트, 암호화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읽을 수 없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는 평문의 암호화 알고리즘과 키를 적용해서 키를 소유한 주체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평문으로 된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암호화, 인크립션이라고 하죠. 그 반대가 복호화인데요. 이 복호화는 암호문에 키와 복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평문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크립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키는 뭐냐면 평문을 암호화하거나 암호문을 평문으로 돌리기 위한 알고리즘의 핵심 가변 정보 값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암호화를 쓸 때 혹은 복호화를 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뭐 AES라든지 DES라든지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저장된 데이터 보호, 인크립션 at rest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가 뭔가 어플리케이션에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이것을 저장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 시킨 상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꺼내올 때 그때 복호화 시켜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 할 때나 복호화 할 때나 요 키를 가지고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를 들고 있는 유저만이 혹은 누군가가 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스크에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됐는데 누군가가 요 디스크만 빼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를 열어봐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게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 즉 이렇게 디스크라든지 뭐 SSD라든지 이렇게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하고 필요할 때 복호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고요. 주로 하나의 물리적인 기기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혹은 물리적인 기기라든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기기를 탈취당했을 때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주로 키파일이라든지 혹은 암호를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하고요. 이 키파일이라든지 암호는 일반적으로 유저가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송 중 데이터 보호인데요. 요거는 인크립션 앤 트랜짓이라고 하고, 요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서 혹은 AWS 혹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을 암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알 수 없도록 외부에서 이걸 감청하고 있더라도 요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이 암호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더라도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거, 바로 이게 인크립션의 트랜짓이고요. 요거는 데이터의 전송 중 암호화를 적용하여 데이터가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 시스템이라든지 기기 간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시스템 기기 간입니다. 즉 이렇게 통신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SSH라든지 TLS 혹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HTTPS,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웹페이지도 아마 HTTPS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이 대칭키 암호화는 하나의 키로 암호화라든지 복호화를 둘 다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연산이 매우 빠릅니다. 비교적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다만 키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밥이 있고 앨리스가 있고 중간에 척이 있습니다. 이 척은 밥과 앨리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으면서 뭔가 정보를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밥이
이렇게 자신의 비밀 데이터를 이렇게 앨리스한테 넘겨주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럼 이 밥이 자기가 가진 키랑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비밀 데이터를 암호화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암호화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앨리스한테 전달을 시키면은 앨리스가 가진 키로 이렇게 복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비밀 데이터를 꺼내다가 앨리스가 받아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요 암호화된 값은 척이 가져가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척은 요 키가 없거든요. 요게 이제 대칭키 암호인데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밥과 앨리스가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데 요 밥은 요 앨리스한테 키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키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요 키를 암호화해서 전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키를 암호화하기 위한 키를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지 여기서 복구를 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밥은 앨리스한테 키를 전달해야 되고 이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평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척이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칭키 암호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요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비대칭키 암호입니다. 요거는 영어로 asymmetric encryp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쌍의 키를 활용한 암호화인데 요거는 아까와는 달리 하나의 키가 아니라 한 쌍의 키를 활용한 암호화예요. 단 하나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하나는 복호화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산이 비교적 복잡하지만 키의 전달이 쉽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와 비밀 키가 있는데 요거는 각각 암호화, 복호화만 할 수 있는 키쌍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은 비밀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밀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은 공개 키로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다른 쪽에선 복호화, 혹은 이쪽에서 암호화 시킨 거는 이쪽에서 복호화, 이런 식으로 서로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 게 바로 비대칭 키 암호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이 앨리스한테 파일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앨리스는 비밀 키랑 공개 키를 만들어서 비밀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공개 키는 이렇게 퍼블릭한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 키는 밥도 가져가도 되고 척도 가져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의 상황에서 밥이 앨리스한테 키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요것을 공개 키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참고로 이 RSA는 비대칭 키 암호화의 알고리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가 된 스트링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를 앨리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앨리스는 요 비밀 키를 가지고 이렇게 RSA를 통해서 복호화를 시킨 다음에 요 원본 키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척이 이렇게 요 암호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공개 키는 암호화만 가능할 뿐 복호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척 입장에서는 요 데이터를 알더라도 요 키가 있더라도 복호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밥과 앨리스는 안전하게 키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날 이거 쓰면 되는 게 아닌가요? 왜 복잡하게 비대칭키, 대칭키 섞어서 쓰나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칭키 암호화의 방식에 비해서 매우 무지막지하게 느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를 교환하거나 특별한 정보를 교환할 때 한 번만 쓰고 대부분의 통신은 대칭키 암호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암호화의 서명입니다. 요거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생성자가 데이터를 생성했음을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퍼블릭 키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의 서명을 생성하고 프라이빗 키를 가진 주체가 데이터를 생성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서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앨리스가 비밀키로 데이터를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요거를 시그니처 서명이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밥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앨리스가 가진 비밀키로 만든 게 맞나 아닌가? 요것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걸 검증을 했을 때 요 공개키로 검증이 가능한데 요걸 검증을 했을 때 요게 요 비밀키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러면 검증에 실패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밀키로 사인을 한 게 맞다. 그러면 요 공개키로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밥은 요 공개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공개키를 가진 누구나 이렇게 앨리스가 서명한, 정확히 말하면 앨리스가 가진 비밀키로 서명한 것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데이터의 원본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앨리스가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데 요건 뭔진 모르죠. 하지만 요 앨리스가 서명한 거는 요 공개키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렇게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명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프리사인드 URL 같이 AWS에서 뭔가 서명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삼촌이 저한테 상훈아 너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와라. 삼촌 저는 삼촌이 아닌데 어떻게 찾아오죠?
내가 여기다 수표에다가 서명을 해줄게. 이 서명은 위조가 불가능해요. 이 3초만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요 서명된 수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내밀죠. 그러면은 요 은행에서 요것을 검증을 하죠. 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검증을 한 다음에 이거 3초에 서명한 거 맞네, 이렇게 돈을 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키로 서명을 하면은 요 서명이 된 프리사인드 URL 가지고 S3라든지 혹은 AWS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뭔가 파일을 줘, 이런 식으로 제가 권한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죠. 왜? 권한이 있는 애가 사인을 했으니까. 이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비밀키로 서명하게 된 것을 공개키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비밀키로 서명을 한 거를 AWS에서 공개키를 가지고 있다가 이 URL에 서명된 거 맞네, 권한 있는 주체가 이렇게 서명한 거 맞네, 그럼 내가 파일을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SSL과 TLS인데, 우리가 그 기초 지식들 배워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 SSL과 TLS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상호 간의 통신은 암호화되어 전달되며 중간에서 데이터를 탈취당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HTTPS라든지 다양한 프로토콜에 활용이 되는데, 참고로 이 HTTPS 같은 경우에는 SSL을 HTTP에다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HTTP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웹브라우저에서 HTTPS가 구현이 안 된 곳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안전하지 않다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L, TLS는 총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만나면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데, SSL이라든지 TLS의 버전, 지원하는 사이퍼 수치, 이 사이퍼 수치는 뭐냐면은 TLS에서 활용하는 보안 알고리즘들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데, 그럼 서버는 마찬가지로 내가 지원하는 버전들과 내가 이 중에서 요 알고리즘들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던진 알고리즘 중에서 난 이걸 사용할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던지고, 그 다음에 같이 던지는 거는 인증서를 던져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들도 던지는데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인증서가 무엇이냐? 이 인증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배포하는 서버의 신원에 대한 검증 확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요 서버는 내가 보증할게, 요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구글닷컴을 접속을 해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구글닷컴을 접속을 했는데 얘가 진짜 구글닷컴의 서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다른 애가 내가 구글닷컴 서버야 라고 이렇게 연기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것을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인증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AWS 클래스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Certificate Authority, 즉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내가 검증을 대행해 줄게, 내가 보증을 해줄게 하는 기관이에요. 아마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CA 공개키와 비밀키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요 공개키는 공개됐으니까 이렇게 모두한테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 서버에서 AWS 클래스룸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공개키랑 요 서버에 대한 정보, 요거는 AWS 강의실이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요런 정보들, 이 클라이언트가 이 신원을 보증하기 위한 정보들 모아다가 이렇게 CA한테 요청을 해요. 야,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너희가 인증서를 발급해줘. 자, 그럼 요 CA에서는 요걸 받아다가 알았어,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하겠죠. 누군지 검사한 다음에 얘 맞는 것 같아, AWS 강의실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자신의 CA 비밀키로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요걸 기반으로 인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 인증서가 발급이 됐으니까 요 인증서를 이렇게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나를 못 믿겠지만 요 인증서를 한번 봐봐,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인증서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요 클라이언트는 알았어, 일단 줘봐, 내가 검증해 볼게. 그 다음에 요것을 열어볼 텐데 어떻게 열 수 있죠? 그럼 요 CA 비밀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요 공개키로 복호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 공개키는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요 클라이언트가 요거를 복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인증서를 복호해 봤더니 이 안에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AWS 강의실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 거기서 사용할 이렇게 공개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요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 정보도 봤더니 맞구나, 이런 식으로 요 클라이언트가 요 서버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제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신들의 비밀키로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증서를 만들어주면은 클라이언트가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한 것을 믿고 여기서 배포했던 공개키를 사용을 해서 복호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인증서 안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를 믿는 거, 요게 바로 인증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공개키가 생겼죠? 네, 그러면 이 공개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서버와 통신할 수 있겠죠. 다시 아까 똑같아요. 우리가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RSA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은 이 서버에서는 이 공개키와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키를 뽑아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키를 기반으로 이렇게 암호화 시켜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되는, 이게 바로 SSL과 TLS의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 생략한 과정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기초 레벨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인증서의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